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오프닝 때 미국 경기 지표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더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네. 소매 판매도 좋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주 연속 감소세고 이게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니까 뭐 시장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뭐 굿모닝 마켓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또 나오실 우리 백영천 센터장님하고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되겠고. 네. 아니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요? 우리 글로벌 비즈에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안 보이고 우리 김동필 기자가 오늘 하셨잖아요. 아빠 되신 거죠? 어제. 임선우. 우리 임선우 캐스터. 어제 공주의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TMI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러셔. 네. 이렇게 왜 오늘 누가 안 보이지 이러고. 우리 또 기업 이슈에 우리 또 신재원 캐스터는 휴가? 여름 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또 최주현 아나운서 바빴네요. 모닝벨 끝나고 뭐 굿모닝 마켓하고 기업 이슈까지 하느라고. 그렇죠. 예. 자, 또 한 달이 지나갔나 봅니다. 백영천 센터장님 오셨네. 네, 상상이증권 백영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백 센터장님 보다 보면은 진짜 세월이 날아가네요. 뵌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달이 됐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가는 가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일을 본인의 반복할수록 느낌이죠. 그럴 수 있죠. 누구한테 원래 그 들은 얘기 있잖아요. 30대는 시간 가속도가 30km고 40대는 40km고 네, 예. 소장님은 60km의 시간. 네, 그래요. 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간 정부의 상법 개정부터 외국인의 증시 유입부터 챙길 게 해서 많았구나. 네. 밴드도 저희가 네. 상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네. 그러니까 증권사 리스크센터가 매우 바쁜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뭐 그러셨군요. 의외로 빨리 간 것 같지만 또 변화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어떤 판단이 되세요?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요? 저는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미장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테크와 관련된 거는 오히려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를 추천드렸던 맞아요. 이유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한국장에 대해서는 반반이었는데 이번에 제 생각보다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로 시장이 상당히 빨리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도 상법 개정과 정부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수는 그래도 긍정적일 거로 봤는데 사실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직까지. 근데 지수나 아니면 일단 시장의 레벨업 분위기가 자꾸 나오면서 네. 생각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이 상승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수가 상승하냐고 네네. 얘기하지만 네, 예. 예전에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게 뭐 금융시장의 사계론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보다 금융장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보다 오히려 선행해서 예. 주가가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 후행해서 실적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게 맞다면 내년 실적은 분명히 왜냐면 올해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년 상반기보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이제 내년 실적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상식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가.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지수 상승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먼저 금융시장이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다. 선행적인 어떤 경기 선행 지표로 예.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은 특히 정책적인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잠깐 화면을 좀 네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와 밴드, PBR 밴드입니다. 이게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3,000포인트 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제일 하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하단은 네. 지금 여기 0.85배.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 0.85배가 좀 2월인가 3월에 한번 일시적으로 빠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수준이냐면 1.05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배는 이미 넘었고 네. 1.05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1.1배는 아직 아니고요. 예. 그리고 상단은 어디 있었냐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1.4배, 1.5배까지 간 적도 있죠, 일시적으로. 한 20일, 22 사이. 예, 1.2배 이상, 1.4배 정도까지 간 적이 있고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밴드를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밴드가 과열이다, 아니면 지수가 과열이다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밴드 차트만 보시면 사실 1.1배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1.25배까지 가면 이게 4,000포인트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지수밴드 하단은 2,900으로, 그러니까 하단은 2,900이고요. 네. 상단은 3,500으로 올렸어요. 그 3,500 연내 말씀. 연내 당연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그래프를 보여드릴 게 네. 그냥 뭐 올릴 수는 저희가 뭐 근거 없이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좀 드리면 왼쪽 축, 이 Y축은 ROE라는 겁니다. 리턴 오브 에쿼티라고 해서 기업들의 이 자본 수익률로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요 X축은 PBR입니다. 1배, 2배, 3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그려보면 전 세계 선진국들은 대개 3배, 미국 같은 경우에 4배 가까이 받고 있고요. 그 정도에서 ROE는 15%, 16%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ROE가 높을수록 PBR은 높게 됩니다. 뭐 사회자분들 워낙 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성장이 많다 하더라도 베트남은 PBR로는 1.6배 정도 받고 있었고 네. ROE는 12% 정도. 근데 베트남이라는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편중 수익률 맞잖아. 뭐 예를 들어 빈그룹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ROE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회계적인 것도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시장을 오픈할 때 회계가 외국인들로 했죠. 저희 우리나라 회계 처리가 엉망이다. 아, 예. 30년 전에 그랬을 거야. 언뜻 예, 기억나요.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이 과연 우리보다 회계가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단단할 거냐고 해서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저거 수치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믿는다 예. 하더라도 저는 하여튼 그렇다 치는데 저희가 ROE는 10% 정도 나오는데 PBR은 1배가 안 됐던 거죠. 베트남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는 국.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ROE가 낮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선진국 증시라는 이유로 PBR 얼마 받고 있냐면 1.5배 받고 있죠.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일본이 장기간 동안 아베 정부 때 밸류업을 많이 했었고 저거 8, 9년 만에 다시 레벨업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일본에 받는 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ROE가 더 높고 예. 우리도 물론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은 아직은 안 됐지만 제 말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상단은 3,500이고 조금 더 우리가 정책이나 실적이 도와주면 4,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능력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미국이네요. 미국입니다. 독보적이네요, 역시.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혁신 기업들이 저희들이 또 조사해봐서 여기 안 담아봤는데요. 전체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혁신 기업,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네.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을 다 합쳐서 이 혁신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8% 정도 되고요. 네. 대만은 40% 가까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기업들 어떻게 보면 너무 혁신 기업이 편중돼서 안 좋은 거 아니냐란 뭘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혁신 기업 때문에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애플, 메타, 네. 흔히 아마존 말하는 이런 기업들. 빅테크 쪽.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만도 TSMC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 말은 그 외에 우리나라도 네이버라든가 AI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혁신 기업들이 와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네. 그 밴드도 다 올리는 이런 현상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상반기 코스피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라든지 배경을 좀 말씀을 주셨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하반기에도 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은 일단 아마 조만간 9월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정부가 정반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법을 개정하신 거고 네. 제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배당 분리 과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밸류업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 다른 밸류업 정책을 한번 9월 달에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 정도에는 약간 시장이 어쩌면 기관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했던 정책들을 발표하면 재료가 소진되는. 근데 거꾸로 보면 그때는 10월, 11월은 또 뭐가 기다리냐면 내년 실적이거든요. 아, 기업들.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올해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실적을 올해 대비 얼마나 증가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그로 인한 뭐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의 수주 잔고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가동률이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 소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배터리 기업들도 SK 온도 기사가 많았지만 조지아 공장 쪽의 가동률이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만드는 EV9, 네. EV6, EV5, 그다음에 기아가 만드는 기아차가 EV9, EV6, 그렇죠. 아이오닉은 이제 현대차인데 예. 그쪽이 뭔가 잘 팔리니까 그쪽 배터리 가동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년도에 어떤 캐즘을 완벽히 극복할진 모르지만 지금보다 전기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도 더 순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가동률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아직 100% 안 됐고 70%, 80% 하던 가동률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배터리, 전력기기, 반도체, 그다음 뒤에 설명드릴 바이오 기업, 뭐 생물보안법 시향이라든가 CDMO라고 하는 그런 수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우리 센터장님 그냥 우리 PBR부터 해서 우리 시장 딱딱 진단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도 그거 하고 지금 뭐 여쭤볼 게 많아요. 어제 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나락으로 갔는지부터 해서 많은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짚고 가시죠. 예. 아까 소매 판매 지표 정리한 거 한번 CG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니 어쩜 이렇게 요즘 지표가 예상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네. 네. 얘가 뭐라 그럴까 좋으면서도 뭐라 그러네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좀 사람이 불안해진다 그러나요? 예, 무슨 예. 뜻 아시죠? 그러니까 예.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 안 했어요. 아니 시장의 저 대부분은. 예상이 0.1인데 0.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굳이 근거를 댄다면 미국 내 지금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어떤 이민자들을 추방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상 미국의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겠죠. 예.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것이 바로 소비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이었잖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신차 판매가 좀 둔화됐었습니다. 예. 중고차 판매가 활성화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도 조금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지연시킬 거라 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 숫자가 맞다면 미국이 이제 각 국가에 했던 관세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관세를 맞고 들어온 것도 PPI 쪽, 그러니까 도매 쪽에서 좀 책임지는 것 같고 소매가에 전가는 안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의한 소매 판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이 지금의 이 관세 정책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지갑을 닫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무리 뭐 미국 분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 관심 없다 해도 관세는 민감한 거니까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근원 물가나 이런 부분에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로 봤을 때는 뭐 이 미국 경기는 건강한 거죠. 이 지표가 주는 의미는 건강하다는 의미인데 소비자들의 어떤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 더 어떤 심리적인 걸 두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6월달에 갑자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확 좋았잖아요. 저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뭡니까 7월 8일인가 7월 9일까지 유예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미리 사재기. 야 이것이 관세 두드려 맞기 전에 미리 좀 사자 해서 네. 좀 땡겨서 소비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매 판매가 0.1, 0.2간에 0.6은 좀 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그렇소리나 이 생필품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통 사재기를 하는데 사재기 뉴스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 사실 저 냉- 지표 냉정히 자체가 보면.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소매 판매 자체도 가격이 오른 만큼 또 부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먼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과도하게 꿈보다 해몽처럼 막 너무 너무 해서 할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직관적인 거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아직은 경조하다. 나쁘지 않다. 견조하다. 우리 소비자들은 실질 임금이 상승한 걸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예. 저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했거든요. 상반기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관세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대해서 뭐 약간의 구매를 빨리 한 것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전 중요한 게 진짜로 7월 소매 판매 같아요. 아, 그러니까. 7월 7월과 8월의 소매 판매가 과연 예. 어떨 거냐.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왠지 이런 건 불안한 건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공장들인데 예. 북미에 예. 그 공장들의 가동률이 올라서 우리나라 SK온이 사실은 SK온이 만성적으로 풀가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못한 게 아니라 설비는 이미 증설을 많이 해놨는데 수주가 조금씩 늦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창사 이래 풀가동은 없었어요. 근데 신문에 일면에 조금씩 경제신문 나올 정도로 이 풀가동을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 내 신차 판매도 뭐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표 나쁘면은 연준이 금리 좀 내려줄까 싶어서 올랐다. 그래서 시황에 보면은 흔히 하는 말로 bad is good이랍니다. 네. 이제는 또 어제 보니까 아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고용도 뭐 괜찮네, 소비도 괜찮네, 제조업지수 괜찮네, good is good이네요. 그럼 뒷부분에 bad는 나올 일이 없네. 무조건 오르네 이제.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이 오른다고요. 어쨌든 시장은 오르게 돼 있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네. 지금은 호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호재에 솔직히 말하면 민감하다. 시장이 여러 가지 호재에 민감합니다. 네. 악재가 묻히고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지수가 상승하고 나면 슬금슬금 공포감이 나오겠죠.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인지 내년 상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수 상승이 많이 된 다음에는 또 악재에 민감해질 겁니다. 배드 이즈 배드란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표는 계속 좋을 수만 없거든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언제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다만 지수상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지나친 과열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일부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 네. 하락에 배팅하는 네. 그 ETF나 ELS나 이런 관련돼서 아직도 잔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도 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느끼시는 투자자들도 계시다는 거거든요. 저는 견원적으로 이렇게 균형적인 시장이 있을 때는 좀 더 시장이 상승하지 않나? 근데 모두가 시장을 좋게 볼 때가 그때가 오히려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잘 생각해 경험적으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도 하다가 저희가 뭐 3,000 넘는 포인트를 예. 가고 그다음 PBR로도 1.5배 가까이 갔던 것도 그리고 나서 그때는 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냐? 맞아. 결국 공급망이 문제일 거고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나 잘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 경기가 좋아지면 더 실적이 좋아지겠지? 라고 해서 올랐지만 막상 그 다음엔 2022년, 23년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예. 당연히 투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좋게 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여전히 보수로 보는 게 그렇죠. 있다는 거는 건강한 거지 시장이.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코스피가 하반기에 갈 수 있는 그 요소 근거를 좀 말씀 주셨으니까 네, 예. 혹시 또 뭔가 시장 상승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네. 것 중에 이제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강도죠.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사실은 지금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좀 여기 외국인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4페이지 잠깐 예. 그림 4번을 잠깐 보시면 요 블루 컬러 얇은 선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4월부터 3월, 4월에는 급격히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은 6월, 7월에 이 매수 잔고를 순매수를 많이 늘린 거는 지금도 이제 국제부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진지하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그런데 일본도 8년 동안, 7년 동안 해서 밸류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쉽게 말하면 밸류업 정책, 그다음 네. 상법 개정이 진심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 광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본의 정책과 비교해보고 해서 뭐 이건 그다지 뭐 크게 아닐 수 있겠는데라 하면 이 매수 강도가 빠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정책들, 그 9월, 그 다음에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뭐 매도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특히 뭐 환율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원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강세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배당 성향 이런 거면 외국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좋은 거잖아요. 배당금도 들지만 어떤 FX 환율 측면에서는 불리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매수 강도를 낮추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굳이 리스크가 있다면 뭐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그런 측면을 9월 이후로 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저 가운데 저 선이 오른쪽 끝부분으로 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외국인인 거죠? 네, 요게 외국인입니다. 가운데는요? 가운데가 이제 요게 지금 저도 요게 개인이고요. 위가 기관입니다. 기관. 개인이 약간 회색 표시고 위에 예. 기관. 아니 그 뭐 빨간색 같은 거 그 많은데 하필이면 왜 색깔을 저렇게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네. 저희 이것도 좀 TMI인데 증권사별로 자기가 리서치 센터에 컬러. 규정이 있어요. 코드. 그리고 네. 그 색깔을 쓸 수 있는 저희는 상장의 증권은 원래 청록색과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배합을 돼서 이제 저희가 막 저도 빨간색 파란색 쓰고 싶지만 그렇게 못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좋아요. 뭐 색깔에 대한 불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걸 보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 현물로 따졌을 때는 금년 들어서 기관만 샀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직도 개인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기관의 매수세는 외국인 선물 플레이에 따른 그것도 많겠지만 그렇죠. 아직 매수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네요. 외국인하고 개인. 절대적인 규모만 봤을 때 특히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적으로는 순매수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누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6월, 7월은 순매수였겠지만 예, 최근 들어서 좀 누적으로는 사는 순매수가 듯했지만 아닙니다. 예, 예.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연초에 많이 팔긴 팔았죠. 1년 전부터 3월까지는 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적만 보면 그랬으니까요. 네. 제가 그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올해 실적이 나아지는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밸류업 이후 우리가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업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네. 확실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의가 확실히 많아졌죠. 네, 확실히. 예. 그럼 그거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눈에 보기 쉽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네. 외국인들이 제일 얘기했던 건 지긋지긋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순환 출자 금지가 된 게 2014년부터인가 순환 출자가 금지됐는데 그 전에 순환 출자가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주주의 전행, 쉽게 말하면 뭐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적 분할 이런 걸 통해서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주주 행동권,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제한, 경영에 대한 참여, 네. 3%를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거 저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셔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뭐 네.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특히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 본회의 통과됐던 부분은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감사위원 설치 때 대주주의 지분을 3%로 제한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아직 의사결정을 감사가 채권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사가 된다는 거고 일단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네. 집중투표제 의무화 7월 아직은 추진 안 했지만 추진 예정이 집중투표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내 이사를 3명 선출할 때 예전에 주주는 다 한 주씩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3명 중에 1명만 그렇죠. 예. 3명 중에 1명만 3표를 다 줄 수 있는 거죠. 3표를 줄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 임원을 뽑을 때 한 주를 줄 수 있잖아요. 네. A, B, C에 대해서.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생겼다. 그럼 소액주주는 거기에 한 표가 아니라 3표를 줄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한 주가 아니라. 그래서 집중투표제입니다. 아니 3명 중에 누구를 이사로 뽑을 것인가? 아니 이사를 뽑을 때 원래는 그러니까 가부만 하겠죠. 가부만. 네. 가부만 하겠죠. 가부만. 근데 가부니까 한 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한 표고 대주주는 50표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대주주가 이기죠. 유리하죠. 근데 네. 이 이사 선침할 때 너무 그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 네. 네. 한 주를 갖고 있는 이제 소액주주한테도 A, B, C 가부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표를 줄 수 있는 거를 준다는 거죠. 그게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럼 대주주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50표라고 지금 가정했을 때 그 50표를 50표만 할 수 있는 거죠.
대주주는 예. 그러니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그냥 한주 하는데, 운송을 하고 소액주주, 소액주주. 뭐 0.1% 미만 주주라든가 뭐 이런 규정을 둬서 집중투표에서 그러니까 그 저희는 뭐냐면 결국 표적을 통해서는 이 이사회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소액주들은. 근데 소액주주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대주주들은 되게 거세게 그러니까 반감을 갖고 있죠. 이거는 일물일가 그러니까 한 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글쎄.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사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한 명을 억지로라도 한 명이라도 등원시키고 싶으면 소액주주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를 통해서 전자투표는 확실히 참여율이 높을 거고 네. 그런 걸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4명이면 4표를 줄 수 있는 거고 등기인은 10명을 뽑으면 네, 10표를 줄 수 있는 10표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소액주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을 수는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몰아서 줄 수 있는 그쵸. 거네요. 그 이사 수만큼.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견제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경영 간섭의 요인도 될 수도 그러게요. 있고 그래서 서로 반론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근데 그런 반론은 안 생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약간 동의하는 건 네. 경영자 총협회나 뭐 이런 쪽의 입장도 그러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뭐 한국 낙하산주라든가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동시에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이런 걸 골고루 다 듣고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소액주주의 의견도 반영돼서 기업의 원활한 실적에 반영이 될 뿐더러 이게 지배권이나 경영권에 문제가 예. 생기면 또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또 보완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이런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았던 상법 개정,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네.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뽑을 때 선출할 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는 거. 그리고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규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저희가 LG 화학이 LG 엔소를 분할하면서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LG 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가 LG 엔소를 이제 만약에 분할을 했으면 이 기업이 상장을 안 했다면 문제는 전혀 없죠. 기업 가치는 네. 똑같은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예. 여기 LG 화학이 갖고 있던 배터리 사업부가 LG 엔솔로 밑에 자회사 갈 뿐이니까 예.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상장하게 되면 두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걸 상장하게 되면 주 LG란 지주회사가 있고 LG 화학이 있고 LG 엔솔이 있다 보니까 이 LG 화학이 중간 지주사 같은 역할 예. 그리고 약간의 더블 카운팅 이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 주가가 생각보다 저평가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로서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보고 LG 화학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상장하는 순간 나는 LG 화학, LG 엔솔 지분을 아무래도 바로 왜냐하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데 신주가 되면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청약대로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LG 엔소를 충분히 나는 못 갖게 되니까 이것도 주주권을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일정 네. 부분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물적 분할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이 IPO 주식을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자본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M&A 과정에서 기존 주주를 보호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주주권을 확대되는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거예요? 외국인들 주주의 원오브댐이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도들이 문제가 심하고 네. 이런 걸 왜 하지? 안 했으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표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부도 충분히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대주주의 경영권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보완책을 그렇죠. 주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6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3,201 그리고 82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7,500원. SK하이닉스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호가 상황에서는 보합권이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3% 오름세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은 0.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4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9만 3천 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1% 이상 상승 예상되고요. HLB 보합권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28만 3천 원 지금 호가 흐름 집계가 되고 있고요. 휴젤 0.8% 상승 예상되고요.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2분가량 남았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섹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방금 잠깐 놓쳤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나와요? 하이닉스는 한 0.5%가량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계셨네. 지금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네. 하이닉스가 왜냐면 그동안 이제 사고 싶었는데 어제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떨어져도 저런 시총 큰 종목이 어제같이 그렇게 뭐 10% 가까이 그렇죠. 빠지고 이러니까 골드만삭스 때문이다.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었을 일정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롱숏 예 오르면 예 빠지고 뭐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저희 리서치센터의 IT 담당자도 저희랑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하이닉스 하반기에도 여전히 실적이나 그다음에 가동률은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던 이유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업황은 개선되는데 네. 그동안 가장 저평가받고 반영이 안 했던 게 삼성전자니 네. 하이닉스가 20% 오르면 삼성전자 30% 오를 것 같다는 게 저희 하우스의 의견이에요. 공식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떨어진 거는 논외의 부분이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진다고 저희는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네네.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올해 그러니까 실적의 고점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 가능성이 있으니 상승률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일부 뭐 차익 실현은 있겠지만 실적과 펀더멘탈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두 종목을 굳이 얘기해 주신다면 삼성전자 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는 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호가 흐름 좋아 보이는데 저희 또 개장하고 나면은 제약바이오 네. 섹터 좀 자세히 좀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상자산 3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경기 지표 흐름도 좋았고 소매 판매도 좋았고요. 또 고용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에 따라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떤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단에서 빠르게 좀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축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소매 판매 예상보다 좋았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5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신호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그리고 코스닥도 820선. 양시장이 지금 뭐 대표적인 좀 마디선 3,200, 820선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6만 7천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반등 보여줍니다. 27만 1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32만 원이고
3% 떨어지네요. 지금 103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3만 7천 원. 3%, 2% 약세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7% 올라갑니다. 32만 원 선.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21만 1,500원. 그리고 KB금융은 보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올라갑니다. 89만 8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셀트리온, 강보학권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권 지금 48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6% 상승하면서 10만 6,600원이고 HLB가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1% 약세 28만 500원, 에코프로 3% 강세 4만 7,950원. 휴젤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35만 8,500원이고 파마리서치 좀 떨어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0.5% 상승합니다. 27만 4,500원, 리가켄바이오 3% 강세고 삼천당제약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2차 전지 쪽이에요. 예를 들면 리튬 관련주 쪽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11% 급등을 합니다. 2,350원, 포스코 퓨처엠이 8% 강세입니다. 14만 2천 원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각각 3%, 2% 강세고요. 엔캠 2.5% 상승합니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이 3.6% 올라가고요. 포스코엠텍도 2.9% 강세, 광무, 코스모학, 천보, 미래나노텍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 2차 전지 쪽이고 이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상자산 3법,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서명만 남은 상태고 나머지 이제 CBDC 안티 쪽이라든지 아니면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 표결을 이제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상자산 쪽으로 이제 호재가 나타나면서 이제 관련 그런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좋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3.2% 상승 중이고요. 더즌이 7% 강세 그리고 아톤이 2.9% 올라갑니다. 넥서스도 4% 올라가고요. 다날도 3.2%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자결제 쪽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NHNKCP 1.7% 상승 중이고 벤더사죠. 카카오페이 2% 상승 중이고 한국정보인증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은 13억 원, 외국인은 1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이 16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5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억 원, 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하락한 1,390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일단 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와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니까 체감지수가 좋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전고점을 올라서지는 못했네, 그죠? 와, 전에 언제였죠? 그때 오후에 나와서 제가 했던 말이 미국이나 우리나 이거 과매수 국면이긴 한데 이 까치밥 이거는 통상 안 먹는다 했지만 이 까치밥이 이게 또 의외로 밥량이 좀 될 때가 많아요. 까치밥이요? 예, 그래서 이번 까치밥은 먹자 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이야. 특히 미국. 근데 이제 막 진짜 순환면은 여전히 빠르네요, 그죠? 엄청 빠른 이제 것 같아요. 결국 또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가네요. 아니 앞서서 그 센터장님이 지금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전력? 전력 예, 기술. 요렇게 네 가지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2차 전지부터 볼까요? 제약바이오부터 볼까요? 제약바이오부터 예, 보시죠. 예, 제약바이오. 예. 예, 제가- 어제 좋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저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고 주가가 좀 낮은 것만 호재는 없는데 그러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많이 탑픽스로 얘기했는데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바이오가 가긴 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갔냐 하면 뭐 미국의 R&D 허가라든가 네. 미국 인허가, 뭐 R&D 수출, 뭐 기술 수출 이런 기대감 있는 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의 코스닥 상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반면에 그림 1번인데요. 이 그림 1번을 보시면 코스피 대형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식물 기업은 되게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지금 아직도 17% 하락한 상황이고요. 녹십자, 셀트리온도 15% 하락해 있고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오른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작년 상반기까지도 코스닥 바이오 기업이 잘 가다가 예. 작년 하반기에는 또 코스피 바이오 기업들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제가 바이오를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는 대형 바이오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글쎄.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생물보안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미국 내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은 물질로 쉽게 말해 연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건데 이게 이제 표면은 그런 거고 네. 결론적으로 뒤에 설명드릴 이 중국에 있는 CDMO 네.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제재하는 거예요. 예. 아. 예. 그것이 도입되면 결국은 예. 우리 전 세계 CDMO 기업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삼바가 거기에 한 4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삼바의 수혜가 크겠죠. 그럼 삼바가 되게 되면 그 외에 우리나라의 뭐 세스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되니까 첫 번째는 아까 다시 랩업을 하면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효과. 그래서 작년처럼 상반기에는 코스닥 바이오, 하반기에는 코스피 바이오인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삼바, 그다음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렇게 세 개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스피 쪽의 제약바이오 쪽. 예, 예. 그리고 아까 좀 더 CDMO 시장을 화면을 좀 보면서 이게 네, 좀 어려운 네. 말이고 예. 저도 제약바이오 담당을 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정교하게 연애를 했지만 예. 센터장이니까 저도 같이 이제 공부를 네. 하는데요. 이 그림 4번을 보시면 이건 좀 아시면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글로벌 CDMO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의 론자라는 기업이 25% 정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12%, 그다음에 캐털런트 10%, 삼성바이오로에서 9.9%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좀 생긴 게 첫 번째로 요 캐털런트라는 기업이 노보홀딩스라고 하는 제약업체 인수가 됐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워낙 지금 잘 팔리는 거 아시죠? 네네. 사실 국내에서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위고비. 예, 그 위고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캐털런트를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노보가. 아. 그럼 이제 어떤 이게 있냐면 다른 업체들은 캐털런트한테 바이오시밀러 수주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기 좀 주죠. 어렵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노보라는 홀딩스에 편입이 됐으니 그 위고비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론자하고 삼바, 나머지 기업들도 있겠지만 근데 론자는 이미 충분히 수주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아, 반사이익. 예, 반사익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생물보안법이 도대체 연초부터 말은 나왔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언제 될 거냐. 사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아직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협상 중이고 네. 서로 간에 그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이 있을 거고 미국은 지금 뭐 오늘도 나왔지만 중국산 흑연에 관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맞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물보안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이전에 4분기 전에는 생물보안법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도 있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이오도 되게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 내 CDMO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차원에서 생물보안법을 적어도 4분기인 10월, 11월에는 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최근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핫한 게 비만 치료제 쪽이잖아요. 앞서 네. 말씀 주셨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보 쪽에서도 이제 인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세의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데 비만 치료제 쪽 수주가 있는 건지 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비만 수주 쪽은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외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이 셀트리온도 올해 하반기에 5개 신제품을 출시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 내에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6공장 건설 발표를 이제 곧 할 건데 미국 내 그러면 미국 공장이 증설된다는 건 수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CDMO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국 내 수주가 증가하는 것은 위고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종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시장 규모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기 단위가 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181억 달러예요. 그러면 한 23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27년까지 지금 이 신약 개발들
저 이런 영어로 된 이런 제품들이 다 신약 개발들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27년까지 380억 달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47조까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거에 대한 증가를 하는데 아까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네. 삼바라든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4등에서 8등, 9등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수제는 시장이 커져서 느는 수주도 있지만 어떤 생물보안법 제2의 IRA 법안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수주가 됐고 우리가 또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이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 말고 네. 코스피 바이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주가 상승을 안 한 이유가 예. 지난 10년간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어요. 아. 근데 거꾸로 보면 10년간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R&D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나왔고 그것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이제 터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계속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얘기는 하죠. 맞아요. 예. 근데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 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그러게요.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럼 바이오가 안 되겠네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바이오 투자의 한 부분은 맞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실적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CDMO를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약 바이오를 갖다 이렇게 다루는 오늘 같은 날 좀 제약 바이오가 올라서 저 시세표에서 좀 빨갛게 하면 차라리 좀 좋을 텐데 분위기가 어제하고 그제 뭐 괜찮았어요. 그거 어제 뭐 그거야 하루하루 그건데 예. 아니 말씀하신 중에 저기 유한양행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저 종목 저거는 또 언제 한번 또 작년 같은 시세가 한번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대형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 이제 중형 제약 바이오, 뭐 대웅 제약, 네.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네. 이런 기업들은 다 이제 미국의 인허가 수출이라든가 인허가? 네. 그다음에 R&D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된 뉴스보다는 그 비확인된 뉴스가 훨씬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님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이 빨간불이면 좋을 텐데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좀 좋았었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면 실적 확인은 언제냐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2분기에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은 그냥 컨센을 부합하는 정도고 예. 지금 애널리스트가 주장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건 3분기,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확인하는 건 10월 말 11월 초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봐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화면에 나왔네요. 유한양행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 우리 작가님이 밑에 써줬어요. 뭐라고요? 매출이 좋았대요. 아, 중간에 나왔어요. 아, 렉나자. 렉나자. 네, 렉나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렉나자. 저도 사실은 뭐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네. 네? 폐암 치료제. 렉나자라는 그 제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언뜻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대 중반 내 바이오 버블에 한번 낀 적이 있어요. 네네네. 2015년인가요? 14년인가 16년 하여튼 뭐 한번 바이오 기업들이 모두가 상당히 한 3-4배 상승하는 그런 대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그리고 VC나 아니면 신규 투자분들도 바이오를 많이 투자했고요. 예. 근데 그 후로 이렇다 성과를 못 냈죠. 2, 3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이 좀 줄었고 그리고 코스피 바이오들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게 한 7, 8년 전이 되고 네네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옥석 가리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만난 렉나자라든가 최근에 뭐 코롱 티슈진에서 얘기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 무릎 치료제 있지 예. 무릎 치료제. 있었지 예. 아, 않습니까? 티슈진 참. 티슈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미국의 3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결말도 곧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예. 그럼 그게 만약에 가능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7, 8년간 와신 상담하면서 네. 진짜 R&D와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면 바이오를 이게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네. 체력적인 펀더멘탈 쪽으로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바이오 담당자들도 정말로 많은 체력적인 면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코스닥 바이오처럼 미국으로 인허가가 있고 뭐 R&D 수출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걸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기 알테오존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막 땡겨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 예. 얘가 주가가 차트가 보면 다른 제약 바이오하고는 완전 관상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훅 꺾여서 언제 다시 전고점을 뭐 이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전고점 열고 매일매일 오르면 그냥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받쳐주는 겁니까 진짜 뒤에 그거
숫자나 그거 이런 스토리가. 아테오제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 저희 하우스의 네네. 담당자도 기술에 대한 부분은 가장 신뢰통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냥 뭐 쉽게 말한 뭐 이게 약간의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라 탄탄한 기술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담당자는 충분히 주장하고 근거 있습니다. 있는 예. 시세다. 예. 저 2차 전지 좀 빨리 여쭤보고 예, 예. 싶어서 왜냐면 오늘 시세가 너무 좋고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스코 그룹주 다 좋은데 사실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굉장히. 네, 예. 이제 좀 갈 때가 된 건지 네. 또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했던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공장들의 가동률이 매우 높아졌고 네. 그래서 풀가동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SK온이 예. 풀가동을 처음 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연극재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인상이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좀 결론적으로는 전 2차 전지 쪽도 이제 벼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이제는. 근데 그게 좀 엉뚱한 생각인데 들어보시면 LG전자가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기업을 JV를 통해서 네. 중국 내 저가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J는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에 있는 이 가전업체들에게 LG의 브랜드로도 가겠지만 중국에 있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저가형 상품을 팔고 있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LFP라고 하는 네.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CM이라고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 네. 니켈, 코발트, 망가만 썼던 거는 우리가 부동의 1등인데 중국이 이 인산철이라고 해서 리튬 인산. 좀 예. 가격은 저렴하지만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충전량이 좀 작은 건데 그것도 기술을 많이 해서 CATL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를 이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 LG 엔솔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거의 다 뭐 기술 상업화 수준까지 왔고요. 그럼 또 다른 수주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거기 LFP에 맞게 또 다른 또 수주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미국 내에 생각보다 잘 팔린다. 네. 그것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성장. 두 번째로는 중국한테 기술적으로 약간 조금 뭐 밀렸다고 하면 LFP 그거에 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또 다른 수주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 너무 주가가 눌려 있었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주가가 물론 이 기업들이 좀 어려웠지만 내년을 봤을 땐 실적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또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